자, 그러면 기업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요? 며느리를 맞이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부모님이 계시니까 우리 남학생 같은 경우는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가서 어머니, 며느리 될 사람입니다. 딱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어머니의 관점에서는 어떤 사람을 며느리로 맞이하는 게 좋겠습니까? 며느리는 유능한 며느리와 품성 좋은 며느리 이렇게 봤을 때 며느리는 그다지 유능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성품이 좋아서 우리 가족을 화목하게 우리 아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잘 키워줄 수 있는 내조가 강한 사람을 뽑는 게 제일이겠죠. 품성 좋은 며느리가 정답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은 어떨까요? 기업은 유능한 사람과 품성 좋은, 성품이 좋은 사원,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유능한 사원입니다. 그 유능한 사원이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 범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될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누구를 뽑을 것인가? 성품이 80점인 갑, 그러나 역량은 40%밖에 안 됩니다. 성품이 35밖에 안 되는데 역량은 8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 정반합의 논리, 옳고 그름의 논리로 만일에 판단을 한다면 어쩌면 역량만 무조건 큰 을을 뽑으면 그게 베스트일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유능한 인재를 뽑습니다. 근데 그 유능한 인재가 도덕적으로 완성이 되지 않아서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뽑으면 기업은 존속을 할까요? 그래서 저희도 갈등을 합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이 나는 어떤 회사를 갈까? 기업에서는 어떤 사람을 뽑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기업도 우리 회사에 정말 유능한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심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조직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를 고민을 합니다. 과거에는 그냥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만 되면 됐습니다. 정보화 시대, 조금 바로 지금 시대에는 소수의 핵심 인재만 잘 만들어 놓으면 천재한 사람이 100만 명을 먹여 살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만 있으면 됐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럴까요?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핵심 분야에 아주 전략적인 핵심 인재가 포진을 하는 회사가 강한 회사가 될 거라는 그런 지레 짐작 정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그러면 기업은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지금 당장 활용할 사람도 뽑겠지만 앞으로 미래 가치를 볼 사람도 뽑게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핵심 인재에 대한 대한민국에 계시는 CEO 전문 우리 회장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큰 회사의 회장님들께서 인재에 대한 관점을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공통적인 것은 핵심 인재가 진짜 중요하구나. 핵심 인재 잘 뽑아야 기업도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공통된 화두를 가집니다. 그러면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핵심 인재라는 건 어떤 사람이냐? 자, 길이 있습니다. 아주 잘 뚫어진 고속도로겠죠. 자, 이런 시골의 비탈길,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핵심 인재라고 하는 건 바로 빠른 길로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모아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서적으로는 감동을 받을 수 있지만 빠른 길, 확실히 뚫려 있는 이런 사람이 조직에 들어오기를 희망을 합니다. 좀 소리만 거창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넘어가네. 자, 그러면 누구를 뽑을 것인가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거는 핵심 인재에 대한 어떤 관점, 세계적인 관점, 또 CEO들의 관점, 또 기업에서 원하는 핵심 인재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뽑아야 그거와 유사한 사람이 될 것인가? 뭐 요거를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능력이 전부였던 시대는 같다. 어떤 사람도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요 사람과 요 사람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정답은 매력입니다. 우리는 매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핵심 인재로 보고 어떤 사람을 정말 매력 있는 사람을 볼 것인가? 우리의 어떤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사선과 요 사선의 길이는 어떨까요? 요게 길일까요? 요게 길일까요? 여러분 이미 이런 수업을 많이 익숙하게 다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왜?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면 서로 당황스럽기 때문에 아는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요 사선의 길이, 변의 길이가 긴 사선이나 짧은 사선이나 똑같습니다. 요 선의 길이나 이 선의 길이는 같다. 또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합니다. 아기 코끼리한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쇠사슬을 이렇게 채워놓으면은 이 코끼리가 성인이 돼도 요 얼마 되지 않는 나무 토막에 매달려 있는 쇠사슬을 해칠 능력이 없습니다. 자, 이게 무엇일까요? 한번 보세요. 지금 보이시는 게 뭐죠? 점이 보이시죠? 검정 점이 보입니다. 검정 점이 보이는데 이건 광수 생각입니다. 까만 점만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넓은 여백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넓은 여백을 보는 게 아니고 까만 점을 봅니다.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사선의 길이가 어떤 외형적인 주변의 요인들 때문에 오히려 똑같은 선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이 크게 보이지 않을까. 또는 인재의 역량을 어렸을 때부터 보호본능 속에 스스로 자기 개발을 할 줄 모르는 그런 덩치만 큰 거를 우리는 인재라고 보지 않을까. 또는 까만 점에 집중돼서 주변에 큰 여백을 볼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기업은 고민합니다. 그러면 면접에서는 무엇을 찾는가? 면접에서는 흔히 면접을 볼 때는 말 잘하는지, 태도는 좋은지, 지식은 어떤지 이런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BEI라고 하는 그런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면접을 보는데 표현력은 제대로 5명 세워놓고 그중에 누가 말 잘하는지, 또 지적인 활용 능력은 어떤지, 태도는 제대로 잘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면접의 가장 진정한 본인은 수면 위에 떠 있는 표현력이나 태도, 지적인 활용 능력도 보지만 물속에 잠겨져 있는 무한한 잠재 역량을 더 바라보는 연습들을 기업은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특정한 회사에서 앞으로 7, 8년 또는 한 10년 후까지 일을 해보시면 똑같이 저나 우리 앞서서 말씀드렸던 우리 남궁 대리님이나 똑같이 이제 그런 입장이 좀 바뀌어서 이제 여러분이 쓰시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실 거예요. 뒷장에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이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서 출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도 여러분 많이 스터디 하시잖아요. 스터디 하시면, 야, 어떤 회사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왔다더라. 면접을 이렇게 물어본다더라. 하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한번 공유된 문제는 저희도 똑같이 출제하면은 이미 다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새로운 문제를 접근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새롭게 테스트를 할 것인지, 그래서 옥석을 어떻게 가릴 건지를 매일매일 고민합니다.